안녕하세요. 소독과 멸균을 함께 공부할 박은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기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재처리 과정과 멸균기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전체의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하면서 그동안 아이콘 네트워크 자문 사례에 문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소독제와 내시경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시간에 할애했습니다. 재처리 과정입니다. 일단 한번 사용한 기구는 환자의 체액이나 유기물들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해서 세척이나 오염 제거 과정에서는 다루는 사람이나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이 종료되면 대부분의 미생물이나 오염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청결 수준을 유지하지만 아직 소독이나 멸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공간들은 완충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독이나 멸균 과정을 거치면서부터는 청결 공간이 되겠고, 특히 멸균된 물품들을 보관하기 위한 멸균 보관 장소는 청결 공간에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재처리 과정의 일반 원칙입니다. 소독이나 멸균 전에 철저한 세척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척이 제대로 안 된 상태는 멸균 역시 제대로 안 됐다고 하겠습니다. 기구의 용도와 재질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소독 또는 멸균을 지행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소독제들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멸균기는 제조사의 권고대로 설치, 조작, 유지, 보수되어야 하겠고, 신속 증기 멸균은 응급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삽입기구에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끓임이나 자외선, 마이크로파는 멸균 방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멸균된 물품은 사용 시까지 멸균 상태가 유지되도록 잘 보관해야 되겠으며, 재처리 장소는 처리 후 재오염이나 교차 오염 예방을 위해서 손위생과 응급세안 설비 등은 장소마다 독립적으로 완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재처리 전반에 걸쳐서 직원 안전보호가 필요하겠고요. 적합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수칙들이 잘 준수되도록 교육과 물품 지원 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주의함에도 불구하고 소독제 및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수행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훈련되어야지만 합니다. 사용한 물품들은 오염 제거를 위한 장소로 수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염 제거하는 장소는 사용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중앙에서 일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해당 기관에서 선택해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화할 경우에는 담당 인력이나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반면에 공간이나 인력 수요가 많고, 사용부서에서 개별 진행할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훈련이나 과정 준수에 대한 체크가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용 후 세척 오염 제거 공간으로 수거되기까지는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용된 기구들이 체액이나 분비물에 말랍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사용 장소에서 바로 수거하여 버리도록 하고, 즉시 세척할 수 없다면 수돗물에 침착하거나 세제나 효소세제 등을 뿌려 놓아서 마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폼 형태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진행하는 오염 제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거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원내 이동량이 적은 시간이나 동선을 고려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시키지 않도록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폐된 용기를 사용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밀폐된 수거 용기들은 매번 환경소독제로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멸균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척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척만으로도 미생물 숫자를 4 내지 6 로그만큼 감소시킬 수 있고 세척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바이오필름의 생성이 가속화되거나 멸균 후에 잔존 미생물에 의한 엔도톡신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척 시 주의사항입니다. 기구의 형태나 주 오염 물질에 따라 세척 및 관리 방법을 선택하여 준수하시면 됩니다. 오염물질에 따라 세척제는 선택하실 수가 있겠는데 의료기구의 세척제는 기본적으로 단백분해 효소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 외에 보존제들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강알칼리성 세제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매뉴얼로 하는 세척보다는 기계 세척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개인보호구 사용과 세척 방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됩니다. 세척뿐만 아니라 세척 과정에서 손상이나 녹이 있는지 장비 점검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사용한 기구들, 이송 용기나 멸균 용기 등도 세척이 필수적입니다. 오염 제거 공간, 재처리 공간이라 할지라도 처리 전후의 물품은 분리하여 보관되어야 하겠습니다. 매뉴얼로 세척하는 경우에는 작업자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연무가 생기지 않도록 솔질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진행하고 내강 세척을 위해서 에어건이나 워터건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미세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계 세척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기계 세척들은 애벌 세척 과정을 거치고 소독제와 증기를 가지고 소독, 세척, 소독, 헹굼, 건조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정을 거치게 되면 5 내지 6 로그의 미생물이 감소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온에 견딜 수 없는 제품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세척과 오염 제거와 관련된 Q&A입니다. 첫 번째, 주방 세제로 의료기구를 세척하면 안 될까요? 라는 부분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입니다. 주방 세제들은 동식물성 기름에 대한 세척력이 중심이고요. 핵심적으로 단백분해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구용 세제들은 기본으로 단백분해 효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분해 효소가 없다라는 것은 미생물 제거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방 세제를 세척용으로 쓰고 계시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의료기구용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 환자와 감염 환자에게 사용한 물품을 세척할 때 분리해서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이죠. 일반적인 세척 과정을 잘 지킨다 그러면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안전 및 경각심을 위해서 구분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세척 지침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감염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염 처리실에서 대소변기 세척과 산소 수분병의 세척과 건조를 함께 해도 될지요? 라는 질문들입니다. 대소변기는 오물 처리실에서, 산소 후분병은 기구 세척실에서 하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장소 분리가 원칙이고 바람직하지만 도저히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싱크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겠고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세척 싱크는 소독해서 다음 단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척과 보관 장소는 꼭 거리를 두어서 구별해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세척이나 오염 제거 시 꼭 침적을 해야 할까요? 와이프를 쓰면 안 될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주로 사용한 물건의 기구 수거용 통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액으로 오염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침적해서 세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침적할 수 있는 장소가 환경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와이프를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는 용기의 오염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례로 용기에 비닐을 넣어서 사용하거나 하시면 아무래도 용기의 오염을 적게 하면서 이럴 때는 와이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침적 시간이나 세척 전에 건조방지제를 뿌릴 때 얼마나 오랫동안 놔둬도 가능한지 여쭤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세제나 화학제제이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을 하면 의료기구의 손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노출이 됐었을 때 얼마만큼의 손상이 있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서대로 사용하시거나 가능하면 빨리 세척 장소로 이동하는 것들을 권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재처리 과정에 대한 공간 관리입니다. 미국의 병원 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FGI에서는 중앙 공급실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오염 제거 공간과 청결 공간은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분리가 어려워서 한 곳에서 오염 제거와 청결 공간, 멸균이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적어도 칸막이 등으로 공간을 구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염 제거 싱크와는 청결 구역은 적어도 4피트, 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세척하는 싱크는 4피트, 1.2m 높이까지는 스크린이나 칸막이를 쭉 높이까지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오염 제거 공간과 청결 공간을 같이 쓴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척 확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계 세척기인 경우에는 레코딩 페이퍼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과 열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인디케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들이 이렇게 미리 칠해져 있는 색깔이나 오염 물질들이 이제 세척이 진행이 된다면은 깨끗하게 없어지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겠고 ATP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시까지 멸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장을 하게 됩니다. 포장 재질들은 멸균 물질은 통과시키고 그다음 멸균 후에는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포장 재질의 요구 조건은 내용물이 확인 가능해야 되고 멸균 물품을 안전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접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오염되지 않게 운반 가능해야 되고 사용할 때까지 멸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멸균 방법에 따라서 재질을 선택하고 물품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오케스는 직물에 흡착하고 과산화수소는 면이나 섬유소, 종이에 흡착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장되는 포장 재질은 셀룰로즈 섬유로 된 멸균포나 비부식포성 멸균포, 투명 파우치, 재사용이 가능한 멸균 컨테이너 등이 있습니다. 멸균 컨테이너는 뚜껑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뚜껑에 있는 필터를 통해서 멸균제는 통과하고 미생물의 통과는 막는 작용을 합니다. 필터는 일회용도 있고 연구형도 있습니다. 포장 시 주의사항은 뚫어지거나
젖거나 열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플러 사용은 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포장지에 글씨를 쓸 경우에는 화학적 변성이나 혹은 포장이 손상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씨보다는 라벨을 사용합니다.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필요하겠고요. 포장 재질은 재사용 금지가 되겠습니다. 멸균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를 부착하게 되는데 겉면에 부착할 때는 사방에서 보기 쉽게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사용은 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포장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종이나 크래프트지입니다. 크래프트지는 저희 소포 포장할 때 쓰는 그런 종이가 되겠습니다. 종이나 크래프트지로 진행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완전 밀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멸균 유지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린넨, 직물을 이용하는 부분들인데요. 직물을 이용할 때는 재사용할 때는 매번 세탁을 해야만 하고 손상이 되는지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세탁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번 쓸 때는 아무래도 이게 오버드라잉, 오버히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직물이 물리적 변화를 유발시키면서 바짝 마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직물이 스팀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그 안에까지, 직물이 싸고 있는 안에까지 우리가 멸균하고자 하는 그 기구까지 스팀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균력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그 전에 많이 썼던 것들이 꺼즈캔, 코튼캔, 이런 트레이들입니다. 근데 이런 꺼즈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멸균하도록 이렇게 오픈해 놨다가 멸균이 끝나면 이제 이거를 꺼내서 이렇게 닫고 진행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꺼즈캔이나 코튼캔 혹은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한번 개봉을 하고 난 다음에 멸균을 유지하는 능력이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포장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오픈을 한 다음에는 이제 멸균은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포장을 마쳤으니 멸균으로 들어갑니다. 멸균은 열과 습기에 손상을 입지 않는 기구들은 증기 멸균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나 점차 고온에 내구성이 약한 그런 내시경 같은 첨단 기구들이 발전되면서 저온 멸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온 멸균에는 가스 멸균이라든지 화학 멸균제를 이용하거나 혹은 감마 멸균이 있습니다. 멸균이 완료된 의료기구들은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이 필요합니다. 멸균 물품 보관 장소가 멸균기의 개방 장소와 동일한 공간에서 사용한다면 멸균 카트를 꺼낸 후에 건조를 위해서 카트를 보관하는 면적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관 장소는 출입 제한, 적절한 환기, 그 다음에 적정 온습도 유지를 통해서 멸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멸균품들은 개방형 선반이나 폐쇄형 장에 보관하는데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움직임이 빈번한 곳이라면 문이 달린 폐쇄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방형 선반인 경우에는 오염 방지를 위해서 바닥에서 20 내지 25cm, 벽에서 5cm,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60cm 이상 거리 두기를 하셔야 합니다. 중앙공급실 외의 사용 장소에서의 보관 방법입니다. 이런 장소들은 중앙공급실만큼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보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지나 곤충에게 오염되지 않은 곳을 선택해서 출입 인원을 통제하시고 포장이나 청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이 많은 곳이라면 이런 폐쇄형 장을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젖을 우려가 있거나 외부 먼지가 유입될 수 있는 창가라든지 싱크대 이런 쪽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선입 선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시술장이나 또 수술실 이런 쪽에서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오픈 공간에 다양한 물건을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멸균품의 보관 장소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바닥에까지 막 물건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멸균품의 유효기간은 포장 방법과 보관 장소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을 일괄적으로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완전히 밀봉되어 있고 습기가 없고 안전한 곳에서 포장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라면 간마멸균이나 가스소독한 상품들은 멸균품의 유효기간을 3년까지로 표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멸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면은 중앙공급실 설계회사에서 전체적인 중앙공급실의 구역 구분이나 동선을 제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한 물품들이 각각의 장소에서부터 수거되어 들어오는 부분들이고요. 세척하기 전 단계를 거쳐 세척기를 통과해서 물건의 포장, 검수, 그런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포장이 완료되면 멸균기를 통해서 멸균이 완료가 되겠고요. 멸균이 완료된 것들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분출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방향적인 그런 과정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척기나 멸균기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척 공간에서 세척을 하면 바로 이쪽 포장 공간에서 빼내올 수 있고, 포장해서 멸균기를 넣으면 멸균품 보관 장소에서 오픈해서 개방해서 빼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에서 세척에서 포장 공간으로, 포장에서 멸균 공간으로 이렇게 갔었을 때 물건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라든지 카트, 이런 것들이 다시 원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가 패스 스루 윈도우라고 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용량이 많은 수술실과 직접적인 통로가 있으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세척실로 바로 내려오는 통로, 그 다음에 멸균 물품 보관실에서 수술실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각각 위치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중앙공급실 구역 내에서 각각의 주요 장소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곳은 준비 및 포장 공간이 전체 공간의 한 40% 정도가 되겠고요. 오염 제거 공간이나 멸균품 보관 공간은 약 25% 정도씩 각각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재처리 과정에서 각 공간별 기능이나 환경에 대한 요약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일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세척, 청소, 기록 관련 물품들은 각 구역 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으로 이송된 운반 도구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패스 스루 윈도우가 필요합니다. 재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미생물이나 물리화학적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직원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교육과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은 필수사항이고요. 개인보호구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수되어야만 합니다. 소독제 희석 시 주의사항 역시 필요하겠고요. 소독제 희석은 정확한 비율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세척 소독기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혼합 공급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할 수 있으나 사용 부서에서 병동 등과 같은 부서에서 매뉴얼로 희석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독제 분배기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독제 분배기는 수도와 그다음 여러 개의 소독제들에 대해서 동시에 희석 배수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편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노출된
노출되었다 그러면 즉시 세척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IOC 스테이션이라든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로 신경 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에서 물품 공급을 위해서 사용되는 운송 상자들입니다. 이런 운송 상자들은 운송 중에 먼지나 유기물로 오염되기 쉽고 박스 안에는 항상 곤충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이런 운송 상자들이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것들은 금지입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 이런 외부 박스들이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멸균 관리 부분입니다. 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을 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기구가 필요로 되는 소독 수준을 먼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균 조직이나 혈관계에 삽입하는 기구라면 멸균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열이나 습기에 대한 저항성을 고려해서 고온 멸균인지 저온 멸균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외에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라면 준위염 및 비위염 기구가 되겠고요. 이때는 낮은 수준의 소독제들, 상황에 따라서는 높은 수준이나 낮은 수준의 소독을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준위험 기구나 비위험 기구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간에 추가 확인하고 이번 시간에는 멸균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압증기 멸균은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조할 부분은 중력 치환 멸균기 방식을 사용하는 소형 멸균기들은 진공 상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멸균력 역시 완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체 삽입물의 멸균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멸균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레시 멸균은 선진공 과정이나 포장이 생략되기 때문에 재오염의 가능성과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비 절감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습기에 민감하거나 습기가 통과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건열 소독은 뜨거운 건조된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경우는 점차 투과성이 좋은 감마 멸균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근에 소용량 스팀 멸균기들이 선진공 방식으로 생산되어서 멸균력이 높아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온과 자외선 소독이 결합된 방식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자외선 건열 멸균기라는 이름으로 생산되는 것들도 있는데 실상은 자외선 소독기로 등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99.9% 살균이기 때문에 멸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멸균기 사용이나 인증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저온 멸균기의 특성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가스나 포르말린 가스 멸균기, 그리고 기체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고요. 대부분 55도 미만으로 낮은 온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내시경이나 복잡하고 예민한 의료기구의 멸균에 사용됩니다. 국내에서는 이오가스 멸균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오가스 멸균이 그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 쪽은 포르말린 가스 멸균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오가스나 포르말린 가스에 비해서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은 침투력이 좀 낮기 때문에 사용이 조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오가스나 포르말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정화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이오가스인 경우에는 정화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로 됩니다. 또한 이 제품들은 이 멸균 기구들은 종이나 천 등에 멸균 제제가 종이나 천 등에 흡수되기 때문에 포장 재질에 있어서 제한성이 있습니다. 이런 저온 멸균기들은
멸균 챔버 내에 멸균 가스를 채워넣기 위해서 완전 진공을 만들 때 습도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멸균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습도 조절이 멸균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오가스는 침투력이 좋아서 멸균력이 좋은 반면에 독성 발암 물질로 취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충분한 정화 과정을 통해서 잔류가스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좁고 긴 관은 특성을 고려했었을 때 정화에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오가스는 무색 무취이기 때문에 누출이 되었는지를 인지하기가 어려워서 안전시설이나 안전지침을 준수하는 것에 강화를 해야 합니다. 훈련받은 직원이 멸균기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며 예방 및 정기 점검을 잘 해야 합니다. 이오가스 디텍터는 굉장히 비싸고 고가이기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멸균 기계가 릭 테스트를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멸균 기계 릭 테스트는 가능하면 매일, 이오가스는 어차피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가능하면 매일 하지만 최소 주 1회는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은 꼭 보관되어야만 합니다. 이오가스가 100%를 쓸 때가 있고 혼합 이오가스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100% 이오가스를 쓸 때에는 멸균 지역에는 하루분 정도만 보관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죠. 혼합 이오가스를 쓰는 경우에는 이런 탱크 교환을 하게 되는데 탱크 교환할 때는 비누 거품으로 연결관에 새지 않는지를 꼭 테스트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멸균 이후에 기구를 꺼낼 때, 의료기구를 꺼낼 때 눈이나 피부에 혹은 의복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독면이나 장갑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오가스에 노출되었을 때의 대응 훈련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대응 요령을 훈련해서 적응 역량을 키워 놓으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화학멸균제를 사용하는 멸균 과정은 스팀이나 가스 멸균과 동등하지 않고 최종 멸균 후에 멸균 유지가 안 된다는 제한점 때문에 열에 민감해서 물리적 멸균 과정에 어려운 그런 크리티컬 디바이스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용에 있어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용 장소 근처에서 적용하시고 멸균 용기에 보관 및 이송을 해야 합니다. 소독제의 농도를 측정할 뿐 멸균 상태를 확인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제한점이 있고요. 헹굼에 사용하는 물은 멸균수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감마멸균입니다. 감마멸균은 원소기호 코발트 60을 이용하는데 잔류 물질이 없고 투과성이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재질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단위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는 두세 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외주로 의료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부피로 계산되는 비용은 부피로 계산이 됩니다. 증기 및 가스 멸균기에서 멸균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지표를 사용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보통 기계적 확인과 함께 화학적 확인 그리고 생물학적 확인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세 가지 모두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계적 확인은 멸균기 작동과 함께 표나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는데 작동 시간이나 온도, 진공 시간 이런 것들이 모두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멸균기의 밀폐 기능은 멸균 물품을 넣은 상태에서 매번 멸균기가 작동하기 전에 진행하게 되지만 챔버를 모두 비운 다음에 진행하는 릭 테스트는 고압진기 멸균인 경우에는 매일, 최소 매주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 외 멸균기는 멸균기 회사의 권고사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확인 방법입니다. 케미컬 인디케이터는 온도, 습도, 압력, 시간에 대해서 단일 혹은 복합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클래스 1에서 6까지로 나눠지는데 2014년부터는 타입 1에서 6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타입 1에서 3까지는 단일 지표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타입 4에서 6까지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입 1은 단일 지표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병원 내에서 볼 때 멸균 테이프로 바깥에 사용하게 됩니다. 타입 2는 보이딕 테스트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실험 장치 내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병원에서는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중앙공급실 내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타입 3는 단일 지표로 주로 회사에서 진행하고 병원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타입 4부터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내부 인디케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멸균 물품과 멸균 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한 멸균이 필요한 임플란트에는 조금 더 정교한 타입 5의 인디케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타입 6는 특정 멸균 조건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 CJD 경우에는 134도에서 18분 동안 노출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충분히 다 되는지를 충분히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유럽 쪽은 케미컬 인디케이터의 사용이 좀 더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은 케미컬 인디케이터보다는 바이올로지컬 인디케이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멸균 방법에 가장 내성이 큰 표준화된 미생물을 이용해서 세균화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생물학적 지표입니다. 멸균 과정에 함께 노출된 바이올로지컬 인디케이터를 일정 시간 동안에 배양해서 생존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생존 확인을 대사산물인 ATP를 측정하면서 확인 기간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4시간에서 48시간 후에 판정되는 것들이 최근에는 래피드 테스트를 통해서 3시간 정도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지표를 적용하는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특히 이제 스팀 멸균기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적어도 최소 주 1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정기적으로 진행할 때는 멸균기를 처음 설치할 때, 멸균기가 수리되었을 때, 혹은 멸균기의 위치 변경이나 화학적 변화가 있을 때, 또는 멸균 실패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럴 때는 생물학적 지표를 3회 연속 지속하게 됩니다. 바이올로지컬 인디케이터에 사용하는 균주들은 멸균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균류의 종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 도구를 사용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측정 도구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BI를 사용할 때는 BI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 즉 살아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네거티브 컨트롤 방법입니다. 그래서 BI 박스를 처음에 개봉을 할 때 2개를 꺼내서 하나는 멸균하고 하나는 멸균하지 않은 것을 동시에 배양을 했었을 때 멸균한 것은 배양돼서 아무것도 자라면 안 되겠고요. 멸균하지 않은 것은 배양해서 뭔가 자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기들은 최소 BI 박스를 오픈했었을 때 한 번은 꼭 반드시 진행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그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매일 혹은 매회 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멸균 관련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위험 의료기구들은 반드시 멸균되어야 되고 멸균기는 규정대로 설치, 조작, 유지, 보수되어야 됩니다. 멸균 과정은 제대로 되었는지 규정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기록은 보관되어야 되겠고요. 멸균 과정에 대한 테스트 역시 모니터링이랑 검수가 잘 되는지 확인돼야 됩니다. 멸균기를 설치했거나 고장이 수리된 이후에는 보다 더 엄격하게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신속 멸균은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하고 인체 삽입물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저온멸균은 독성 및 재오염 가능성 때문에 화학적 멸균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의 깊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가스멸균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체에 미치는 독성 때문에 사용자들의 안전성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끓임이나 자외선, 글래스비드, 마이크로웨이브는 멸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독과 멸균의 관리 체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전체에 대해서 세척, 소독, 멸균에 대한 체계화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수행관리 체계 역시 마련되어야 되겠고요. 여기에는 장소나 재처리 장소, 방법, 수행자, 회수 절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재처리 과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 역시 문서화되어야 되겠고요. 여기에는 의사결정 기구라든지 의사결정 기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재처리 방법이나 과정을 도입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기구 혹은 물품과의 적합성, 발생 가능한 환경적인 문제, 직업 안전, 모니터링 가능성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검토되어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시고 세척, 소독, 멸균 전반적인 재처리 과정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재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감염에 대한 위험성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위험, 개인보호구 사용, 노출 시 대응책 등이 포함됩니다. 멸균 과정에 대한 역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되겠습니다. 멸균 과정에 대한 이력뿐만 아니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회용 의료기구의 재사용 역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일회용 제품의 재처리 혹은 재사용은 감염 위험뿐만 아니라 기구의 손상으로 인한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내법상 일회용 의료기구는 재사용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재사용 불가 원칙을 모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료기관 자체에서는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처리 과정과 관련된 문서들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척, 소독, 멸균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들입니다. 관련된 기구나 조직, 그리고 관련 의원회들에 대한 운영 지침, 그리고 원내에서 적용되는 멸균 방법이나 멸균기 관리들, 그리고 사용되는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 방법, 그리고 주요 기구별 세척, 소독, 멸균 방법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모니터링 방법 역시 기술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과정에 대한 부분과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배양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배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기나 검체 채취 부위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중앙공급실의 업무 매뉴얼이나 의료기구별 관리 매뉴얼들이 있으면 훨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련 체크리스트 견본들입니다. 우선 앞에 거는 중앙공급 간호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멸균기 관리 점검표 예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개대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별 사용 매뉴얼에 대한 부분인데,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표준화된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부서에 대한 정기 점검입니다. 중앙공급실, 수술실 등 멸균기를 다루는 부서나 내시경실과 같이 높은 수준의 소독을 진행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재처리 지침을 정확하게 잘 준수하고 있는지, 최신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부분이고요. 개선점을 파악해서 보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멸균기 질관리 프로그램도 포함해서 멸균기 관리 계약회사의 서비스 기록, 멸균 과정 모니터링 시스템, 릭 테스트나 보이직 테스트, 포장 재질 검사, 멸균 물품 추적, 이런 추적 가능성 등에 대한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요구되는 기록들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멸균 물품의 포장이나 보관 상태들이 완벽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각 사용부서에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기구의 재처리 과정은 어떤 세정제, 어떤 소독제, 어떤 멸균 방법을 적용하느냐 보다는 원내 전반에 걸친 표준화된 방법으로 처리 과정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침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는 체계가 운영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